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또 장우진 프로, 오늘은 이제 장우진 프로와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우진 프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침 시간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삼성전자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이제 한 150조 원 정도 얘기를 했고, 근데 시장에서 최대는 한 200조 원도 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추가적인 특별 배당이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150조 원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배당 빼면 한 12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SK하이닉스도 지금 40조 원 자사주 소각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미리 기대감으로. 그래서 막 쫓아갈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막 급등할 때 지금인가 보다라고 막 쫓아가면 위험할 것 같다. 조금은. 아, 그래요? 하긴 어제 좀 많이 오르긴 올랐고. 많이 올랐죠. 10% 올랐으니까. 하이스가 14% 올랐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이런 재료가 좀 소화되면 실제 발표는 사실 이번 달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예측하긴 힘든데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반응이 뭐 엄청나게 핫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제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결국 그 자사주 매입 소각 자체가 엄청난 이슈가 될 거냐를 보면 요거를 안 갖고 왔나? 왜요?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정말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 기업들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느라고 보면 2022년, 2025년 기준으로 좀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던 대형주들을 보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개월 후에 딱 보니까 1개월 후에 주가들이 보면 물론 오르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왜 한데 이렇게 다 빠졌어? 뭐 다양하죠. 다음에 2026년을 보면 모비스는 그때 로봇 관련된 이슈로 엮였으니까 이걸 빼고 보면 그냥 뭐 하나금융지주는 그때 아마 1월 초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와 가자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거야. 우리나라 주주 하니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야라고 하는 건데 이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생각처럼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물론 이제 PR이 너무 싸니까 이게 리레이팅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을 세게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바이백 효과가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있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건 또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하고 또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다른 종목들은 막 20%씩 빠질 때 쟤만 그래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시장 상황과 상대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리레이팅을 통해서 PR이 2배 정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가 2배 더블로 되는 걸 원하는 거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제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은 이미 했고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를 그렇죠. 어제 아웃퍼폼이 크게 했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어제 반도체 2개 종목만 많이 오르면서 지수가 5% 6% 올랐으니까. 아니 근데 뭐 일단 2배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3.3%라며 양이 전체 시총으로 비교하자면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은 3.3% 이상만 올라도 되고 물론 이제 그보다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혹은 이제 유통되는 주식으로 따지면 뭐 한 10%? 1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뭐 한 7%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져봐도 뭐 한 10% 올랐으면 나쁘진 않던데. 나쁘진 않죠. 근데 이미 올랐잖아요 어제. 근데 이게 더 이상 오를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이제 주주 환원 때문에 이젠 진짜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개인 투자자분들 신규로 들어갈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잘못 샀다가는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반도체의 기본 이슈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주주 환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사실 이런 뉴스도 플러스가 그렇죠. 훨씬 더 플러스가 돼서 가겠죠. 근데 지난밤 미국 시장 상황은 그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았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 부분이죠.
미국채 금리가 여기 보시면 2년물이 4.19%, 10년물이 4.7%, 30년물이 5.249%. 금리가 여전히 불편하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좋아했던 건 10년물 금리가 바이백으로 인해서 4.6%대로 내려갔다. 그리고 30년물 금리도 5.1%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 바이백이 생각보다 의미가 없네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30년물 팁스 금리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팁스 금리가 거의 3% 가까이. 물가 연동 채권. 그렇죠. 물가 연동 채권. 그러니까 물가 연동 채권은 어떻게 보냐면 실질 금리라고 봐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뺐을 때의 금리, 그게 실질 금리인데 명목 금리에서 그 실질 금리가 높다는 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 금리를 한번 보시면 2006년 1월 이후에 계속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보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담은 큰데 지수도 올라갔어요. 이게 결국은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결국 금리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생각처럼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쳐버릴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클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프리장은 아니지. 저 넥스트장, 넥장이 오픈했잖아요. 삼성전자도 약간 약보합이네. 이 정도면 무조건 플러스일 줄 알았거든요. 기대감에. 와, 근데 약보합이에요. 하이닉스도 거의 뭐 강보합 수준 정도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금리 부담이 방금 말씀하신 그 금리. 그렇죠.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9년 이후에 2007년 이후에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했냐면 2007년 이후에 우리는 금융 관련해서 완전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죠. 양적 완화를 기반한. 근데 그 양적 완화에 기반한 세대가 바뀌면서 갑자기 고금리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시장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디젤 크랙 마진. 디젤 크랙 마진. 이게 정제 마진이죠. 이게 진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왜 걱정해요? 이게 왜 걱정되냐고요? 지금 WTI 유가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88 됐다고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2025년 우리가 전쟁 전에 크랙 마진이 얼마 정도였냐? 한 20달러,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WTI 대비해서 플러스 한 $20, $30면 $110 이렇게 된 거죠. 근데 WTI가 예전에는 $50 수준이었으니까 50, $60였으니까 $80, $90였던 거예요. 디젤 가격이.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럴당. 디젤 크랙 마진이니까 디젤 가격이 한 80 원유에다가 그 저기 마진 붙여서 얼마인지. 맞습니다. 그럼 56불, 60불에서 20, 30불 붙이면 80불, 90불. 근데 지금 보면 크랙 마진이 $90, $96 거의 $1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88 더하기 96을 해보면 거의 $200, 170, 180달러. 이 되고 소비자들이 디젤을 이용하는 가격은 약간 기준선이 정도 돼 보인다. 그래서 글로벌 경유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유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가니까 시장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원유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정제를 한 다음에 나오는 뭐 경유, 휘발유 이런 것들인데 그 제품 가격들은 지금 정유 시설 파괴로 인해서 실제 쇼티지가 나고 있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납사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제품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건 유가가 생각보다 눌려 있으니까 괜찮다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충격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유가가 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없는데 심지어 어제 유가가 또 $88까지 올라갔잖아요. 84달러? 그래도 유지가 되다가 그럼 저는 이게 미국 정부 정책이 약간 실수까지는 아니고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백오데이션이 굉장히 심했어요. 선물에서. 백오데이션이라고 본다면 근월물보다 원월물이 계속 낮았거든요. 결국 타코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낮아질 거라는 것도 있었고 제가 볼 땐 미국 정부에서 계속 선물을 조정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결국 그 수단을 경제 압박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유가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유가가 튀어버리는 거고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88까지 올라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축유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비축유를 푸는 것도. 비축유가 지금 2억 9천만 배럴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대만 하더라도 7억
3천만 배럴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비축유 재고가 1983년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원유 수요가 훨씬 늘어난데 비축유가 1983년 수준이라는 건 현재 미국의 비축유를 굉장히 많이 방출해서 썼고 이걸 추가적으로 방출하기엔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네. 유가에 대한 부담이 결국 존재하고 유가 부담 플러스 지금 디젤 크랙 마진 정유 쪽에서 충격을 생각을 하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고 그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네. 또 저는 이제 워낙 좋은 쪽으로만 자꾸 이제 편향된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일본의 물가나 저 태국의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물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경유차가 거의 없잖아요. 휘발유도 물류에 올라오고 엄청 있습니다. 씁니다. 물류 엄청 쓰고 맞아요. 물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물류라고 생산자 하면 물가에 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 물류라고 하면 화물차 일단 화물차. 화물차. 네. 우리나라도 지금 화물차 운전자들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운행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죠. 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돈을 열심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 받는 것 대비해서 들어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얘기까지 기사에서 그런 표현을 쓸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경기가 실제로 너무 안 좋다는 거죠. 특히 뭐 고용도 안 좋고 이번에 월마트에서도 지금 기름값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는 것. 그래서 올리지도 못할 올리기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동결을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그렇죠. 시장 상황에서 네. 만약에 동결만 된다고 해도 시장에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물론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동결만 된다고 해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동결은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그러니까 그 동결은 왜냐하면 8월 인플레이션은 지금 7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7월 대비해서 데이터 대비해서 9월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올라갈 텐데 그 데이터가 올라간 상태에서 확실한 트럼프 테크와 유가 하락이 없는 상태에서 8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장에서 부담이 있겠죠. 지금 근데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저께 우리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딱히 엄청 없잖아요. 물론 오픈 AI의 실적이 발표되긴 했지만 글로벌리 반도체가 갑자기 급락했던 건 장기채 금리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이러면 AI 캐펙스가 지속될 수 있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동결이 된다. 그럼 장기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연준의 독립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더 튀고 있는 건데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바이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럼 연준이 차라리 금리를 올려서 성장률을 떨어뜨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장기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실제 시장의 부담은 커지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아래 공포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장기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게 4.7%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점점 더 관련된 우려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5%까지 쳐버리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클 거고 그게 되지 않게 만들려고 베센트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그 물가가 지금 가장 불안하다. 그렇죠. 네. 물가는 이제 금리가 또 바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미칠 영향을 가장 좀 치명적으로 줄 만한 게 현재로 봐서는 물가, 금리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아 보인다. 기름값도 안정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걸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신경 쓰는 모양입니다. 지금 저 주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미국 주식도 떨어졌고 우리도 지금 사실 삼성전자 이 정도는 꽤 큰 호재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어제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는 그래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NXT 넥스트장보다도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 SK증권이 상한가 쳤어요. 나가셨죠. 네. 어제? SK 아니잖아요. 네? 아니 상한가.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을 SK증권이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40조만큼의 거래가 들어오죠. 근데 그게 이제 요게 또 그 뭐라고 하지? 물량을 받아서 거래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높잖아요.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SK증권이 늘 어디랑 엮이냐면 코인이랑 엮입니다.
네,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SK증권이 네, 하나투자증권이랑 SK증권이 코인이랑 엮이는데 이 코인 관련된 주식으로 또 부각되면서 동시에 올랐고 어제 코인이 좀 올랐죠. 네. 그다음에 어제 지수가 반등하면 또 증권주가 좋잖아요. 네네. 어제 키움증권도 올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개가 동시에 엮이면서 상한가를 바로 갖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뭐가 좀 가나? 오늘 상승이요. 상승 종목들을 보니까 삼양바이오팜이 전 일단 눈에 보이고. 삼양바이오팜은 어제도 이렇게 많이 오르던데. 네, 어제 이제 mRNA로 올라서. mRNA. 네, 오늘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올라가고 있네요. 카카오페이가 코인 이번 코인. 오늘 코인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근데 강하진 않습니다. 3.67%. 네, 그다음에 IT센 글로벌이 7% 8% 가까이 올라가는데 IT센 글로벌. 여기는 이제 금 거래소. 금거래. 금값 올랐죠. 네, 금 가격 올라갈 때 고려아연과 이제 IT센 글로벌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게 베센트가 그러면 이제 바이백을 해준다. 네. 여러 가지 신호를 준 거죠. 금액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좀 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회의론이 어제 딱 무용론이 딱 등장했잖아요. 그래도 계속 올라요. 네, 달러도 아직까지 약세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재정 적자가 지금 부채 규모가 40조 달러잖아요. 네네. 이게 5경 원, 6경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이제 기사 보니까 한경에선가 둠에 빠졌다고, 둠에 늪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채가 이 정도 늘어나는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이제 정부는 어떤 상황에 처하냐? 이자 갚는데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채 늪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죠. 근데 이렇게 부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 금리 높아지죠. 네. 그리고 부채를 계속 발행하면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회의적인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가 장기 금리가 동시에 올랐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 화폐를 못 믿겠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실질 자산, 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또 같이 올라주면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두 가지 얘기를 강조했어요. 하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재정 감축안을 발표하겠다. 네. 우리 믿어줘라. 지금이 재정 적자 피크다. 이거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회의적 시각으로 먼저 보면 국방비가 엄청납니다. 네. 네, 국방비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관세 무효 판결 나면서 관세 수입이 일단 감소했죠.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체 뭘 줄여서 할 거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으면서 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베센트가 또 애매한 발언을 하나 해요. 최근에 보면 일본 환율을 좀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공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 약세를 일정 부분 용인했는데 달러가 지나치게 또 빡 빠져버리니까 우린 달러 강세 정책을 할 거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애매한 얘기를 하죠. 네네. 네, 지금 미국도 일본도 그렇고 양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저 또라이 짓이 지금 중동에서의 또라이 짓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망쳐놓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양발 운전을 해서 경제는 어려우니까 경제는 부양하는데 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제어되니까 인플레이션 제어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이게 양발 운전을 하니까 뭔가 둘 다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처음 시작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조금 분위기는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하이닉스가 그래서 플러스 양전을 좀 아니구나 양전은 아까 했지. 네, 조금 플러스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지금 약간 플러스, 조금 플러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네. 살짝 올라왔다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또 어떤 거 좀 보면서 시장 볼까요? 준비해주신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네. 네. 저는 어제 또 보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미국이 이제 우리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다. 경제 제재를 해서 미국 이란을 압박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먼저 얘기했어요. 자금줄 원천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사실상 좀 제한적이죠.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두 국가들을
견제하지 못하면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꺾기는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 외 나라들은 이미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제한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석유 밀수를 금지하는 정책이 진짜 통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감소하거든요. 이란이 공급하는 공급량 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이건 또 유가 상승 요인이니까 이게 어제 유가 상승을 유발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기에 말을 하나 얹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24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압박을 할지 다 공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정책이 될 거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거는 경제적 테러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주변국 대상으로 한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란의 경제 전쟁을 선포한다. 뭐 그동안도 제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제재되어 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뭐 뭘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주 그 고난의 행군을 많이 했죠.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궁핍해지는 게 큰 타격이 될지 뭐 그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해결되고 금방 해피해질 거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고 이게 나왔다는 이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죠.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왕따시켜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유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제어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있습니까? 어제 이제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 그 장기채 바이백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장기채 바이백 2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영향이 없네라고 시장에서 하루 만에 돌렸어요. 네. 네, 미국에서 하루 만에 돌리고 어제 올린 것보다 더 빼버렸거든요. 근데 바이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되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야, 연준의 QE 같은 역할을 재무부가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다른 거죠. 연준은 QE를 할 때, 양적 완화를 할 때 돈이 어디서 나오냐?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 국채 발행이나 아니면 그 세금일 텐데. 아니죠. 연준은 연준은 찍어내는 거죠. 네네네. 연준은 찍어내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네네.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들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부의 지금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재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발권력은 없으니까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수라든가 이제 지금 국채를 다시 찍어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세수는 적자고. 그렇죠. 그럼 국채 발행인데. 그렇죠. 국채 발행해서 국채를 사준다는 게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이상한.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돌 빼가지고 저돌 개는 게 진짜 이게 우리 시장이 좋은 게 맞아라고 하는 회의론이 바로 하루 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장기채 오프더런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채권 온더런 오프더런이 있는데 우리 집도 보면 새 집이 좋잖아요. 새 집이 거래가 잘 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국채도 처음 찍어냈을 때 갓 찍어낸 국채가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럼 그걸 온더런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몇 년 지났어요. 뭐 3, 4년 지났어요. 그럼 오프더런이라고 해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의 국채에서 이제 인수한 주체들을 보면 직접 입찰, 간접 입찰 이렇게 나눠질 때 간접 입찰은 해외 쪽이 많고 직접 입찰은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은행 증권 쪽이 많은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는 약간 의무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수요가 부족할 때 여기 입찰을 해서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이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나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오프더런 채권이야. 그럼 내가 막혀 있잖아요. 돈이 막혀 있으니까 재무부가 유동성이 부족해? 그럼 내가 되사줄게라고 했던 거였고 그 되사주는 규모를 20억 달러 부족하지? 근데 4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려줄게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장기채를 일단 매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죠. 장기채를 매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는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때 네. 지금 연준은 어떤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냐 보면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금리가 높은데 장기채 발행하면 30년 동안 고금리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채 발행이 늘어나서 단기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채는 소화가 됐으니까 이렇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채 금리와 장기채 금리의 네.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연준이 하는 것처럼. 근데 간접적인 거긴 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더런 채권은 애초에 매도 압박이 좀
작은 거래가 안 되니까 네네. 거였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일단 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동성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재무부가 이걸 사주면 단기 국채에 참여한 사람과 장기 국채를 매도한 측은 다를 거다. 이 양측이 다르다고 한다면 단기 국채 매도한 단기 국채 매수한 사람들은 유동성이 있는 애들이고 장기 국채 매도한 애들은 유동성이 없다가 생겼으니까 이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입찰을 계속 하는데 내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장기채 입찰을 꺼리게 될 거잖아요. 점점 외국도 그렇고. 근데 네. 바이백을 해준다 그러면 그래 내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장기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효과들을 노리는 건데 이 바이백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그 채권 발행할 때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뭐 1% 2%대 금리에서 지금 3, 4% 이렇게 5% 이렇게 지나치고 있으니까 30년물 기준으로 그러면 채권 가격이 거의 3, 40% 이상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바이백을 원가 액면가 기준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격으로 합니다. 낮아진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이미 보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바이백을 해줄 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이것보다 예전에 피마 기억나시죠? 네, 정말 유동성이 부족할 때 피마가 뭐였었죠? 피마라고 하는 건 그 국채 담보로 해서 네. 네, 그 빌려주는 거. 네, 요거 외국이고 일단 네. 스탠딩 래퍼처럼 그 다 국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품들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조금 더 그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은행들이 손해를 보고 이제 설명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결국은 이번 바이백이 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명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효과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장에서 처음에는 괜찮겠네라고 해서 봤는데 결국 꺼내놓고 봤더니 야 이거 뭐야 그냥 조삼모사하고 실제로 효과 거의 없잖아. 이렇게 된 거죠. 안 그래도 그 당일에 그 2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었어요. 이거 했을 때도 2년물 국채금리는 오르고 10년, 30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돈이 있어야 뭐 바이백을 해주든 할 텐데 세금은 어차피 적자고 그럼 국채 발행인데 그럼 단기채 발행을 해서 장기채 산다는 얘기 아마 이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는 오르고 장기 내리고 이랬나? 근데 그렇죠. 네, 딱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죠. 근데 시그널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정부가 금리 올라가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이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그널은 좋죠. 시그널은 좋은데 누가 받쳐줘야 되냐? 연준이 받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재무부의 정책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고 재정 여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또라이즈를 말씀드렸는데 국방비, 그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것들, 뭐 감세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재무부의 베센스 재무장관이 보면 지금까지 한 것들을 보면 진짜 실력이 좋거든요. 능력이 좋은데 한계가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일단 표면적이라도 나와서 계속해서 립 서비스라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 조심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러고 있는 거죠. 베센트는 일 잘하는데 일 잘할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죠. 제한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백 자체가 원래 별로 영향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발표한 바이백이 조금 부실한 바이백이어서 그런 거예요? 뭐 만약에 세수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재정 적자가 엄청 크지 않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였어요. 만약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여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바이백 해주는 건 효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는 게 상황이 일시적으로 잠깐 유동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 구조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건지를 판단해 보면 1차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작년 그 11월 기억나세요? 작년 11월에 국내 시장 크게 한번 조정 나왔었거든요. 네. 글로벌 시장이 같이 조정받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유동성 없다. 그래서 갑자기 그 레포 금리가 팍 튀어서 레포 발작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연준에서 그 RTMS였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리저브 그 지급 준비금을 보존하는 정책을 펴면서 스텔스 QE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단기 국채 매입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때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꼬인 거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준이 나서줬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QE가 막 빠지다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 스텔스 QE 정책을 하면서 시장이 안도했고 그 다음에 11월 안도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냐 보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꼬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상승하면서 그걸 좀 이제 낮추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백을 이제 한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백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원래는 정부가 발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채권 좀 잘 안 사고 이래서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그럼 내 채권 내가 사줄게 하고 채권을 사고 대신 돈을 준 거죠. 아니죠. 원래는 채권 발행한 주체가 재무부인데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사간 주체들이 야 이거 채권 팔리지도 않고 너 때문에 샀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다 되사줄게. 네가 가져간 거 내가 되사줄게라고 사준 거죠. 네. 채권을 다시 이제 사줬는데 그렇죠. 그 사준 돈은 근데 보니까 단기 채권 팔아갖고 장기 채권을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거의 확실해요? 네, 단기채 발행을 해서 장기채를 사는 거죠. 어쨌든 단 재원 마련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돈이 딱히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돈을 이제 정프로젝트에 불렸는데 정프로젝트 돈을 갖고 이조 계좌한테 돈을 빌렸다. 거죠. 그럼 저는 신용불량자가 해결됐나요? 아니죠. 빚은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쉽게 끝날 거예요. 네. 몇 분을 쓴 거예요. 내용이 조금. 트럼프 그러니까 코인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다고 해서 이거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갑자기 또 암호화폐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코인 관련 발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클래리티 법안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코인 관련된 법안에 지니어스 액트가 있고 클래리티 액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이 코인 자체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규정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면 증권으로 규정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으로 규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소 소관이 아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 소관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클래리티 액트인데 이거를 8월 19일에 업계 관계들 회동하면서 해라, 빨리 상원 내 조속하게 좀 해라라고 압박을 했죠. 이게 되면은 당연히 좋을 텐데 9월에 이거 투표결이 있거든요. 근데 9월 표결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선물에서 뭐가 얘기 나왔냐면 이 정책이 혹시 통과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코인 관련된 걸 활성화할 수 있게끔 준비해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그 비트코인 한번 크게 올랐을 때 트럼프가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 전략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전략자산 편입한다고 시장에서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이상한 짓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뭐 범죄 자산을 몰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보유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 너 시장에 사는 거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시장에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우리가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서 실제 매입을 해서 우리가 보유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코인 관련된 얘기를 왜 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채권. 네, 맞아요. 채권. 그러니까 하나는 비트코인, 그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 코인 사업하니까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건 일단 단편적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야지 단기채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딱 보면 아다리가 이게 딱 매듭이 딱 맞아 들어요. 보면은 우리가 장기채를 사주고 단기채를 발행하는데 단기채 발행의 수요가 커야지 단기채 금리를 제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채를 사는 거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단기채를 사주니까 그러면 재무부에서 생각하는 재정 정책의 틀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큰 그림이다. 네, 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베센트의 정책과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코인 관련된 것들이 급등했죠. 6만 5천 달러를 그렇게 못 돌파하던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 어제 이더리움은
15%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인판이 갑자기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클래리티 액트를 좀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한 번 시장에서 실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코인 이슈가 이제 어떻게 또 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요거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모더나가 주가가 급등했던 걸로 우리가 한번 지나갈 게 아니라 이게 모더나 이슈가 굉장히 큰 바이오 쪽의 변화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암 백신이라는 거예요. 네. 맞춤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히 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R&D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회수하려면 최대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수억 개의 약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걸 맞춤형으로 한다? 이게 된다고? 정프로님한테 약이 다르고 나한테 약이 다르고 이게 된다는 거라서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네네. 줄기세포도 보면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의 이제 자가줄기세포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맞춤형인데 단점이 있죠. 이걸 투약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런 일이 될 건데 일단 mRNA를 보면 우리가 몸에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고 하는 건 이제 유전체, 우리 그 역사책처럼 써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네.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인체가 돌아가니까 그게 RNA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내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서류를 제공하는. 네. 네, 그게 이제 RNA인데 그 중에서 메신저 RNA가 이걸 뽑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모더나 백신 기억나세요? 네. 네, 백신 mRNA 백신을 기억한다면 원래 백신은 그 죽은 바이러스, 그렇죠. 죽은 바이러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mRNA는 인체에 삽입한 다음에 그 죽은 바이러스보다 더 안전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요거 공격해, 너 이거 기억해 놓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몽따주 같은 걸 줘서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 사람 나한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mRNA의 암 치료제, 암 백신은 어떻게 된 거냐면 개인의 암이 있잖아요. 그럼 암에는 그 암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단백질을 그러니까 암세포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단백질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개인 맞춤형이죠. 네네. 그래서 그 암의 위험도는 빼고 그 모형 단백질만 딱 찾아낸 다음에 인체에 주입하면 mRNA가 그 단백질을 형성해내죠. 인체 위협은 되지 않는데 몽따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맞춤형으로 잡았으니까 요거 찾아가서 면역세포들이 공격하겠죠. 네. 그 암세포들이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결과예요. 그럼 머크는 왜 들어왔냐? 네. 머크는 키투르다라고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 역할은 암 세포가 문제가 뭐냐?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 세포가 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나 암세포 아닌데라고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 회피 기동을 차단하는 거예요. PD1, PD-L1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해서 이 키투르다가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하지 어떻게 돼요? 찾아가고 잘 찾아간 다음에 공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잘만 겹쳐지면 효과가 있겠네라고 기대했던 거죠. 네네. 근데 임상 3상 결과에 탑9 결과를 봤더니 아직 완전 결과는 안 나왔고 탑9 결과를 봤더니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mRNA에 관련된 백신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원래는. 왜냐하면 백신은 그냥 개인을 다 투여했을 때 내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암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하고 나서 네. 그 암의 재발을 박아주는 거죠. 그 전에 암의 그 형태를 보고서 그 관련된 맞춤형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백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낮췄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미를 찾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mRNA 기반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모더나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많이 못 올랐어요. 모더나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 뭐 ST팜, 파미스가 오르긴 했는데 다 윗골을 달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직접 이거 하겠다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삼양바이오팜이 어제 오늘 계속 좋은 겁니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뀐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 치료 관련 해서 어제는 모더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양 바이오팜. 네. 여기가 이제 어제와 오늘도 계속 그런가요? 오늘도 한 15% 오릅니다. 근데 이런 거 쫓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 mRNA에 관련된 백신의 테마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길게 보면서 접근해요.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갖냐면 이걸 보고 일론 머스크가 포스트를 올렸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바이오를 보고 포스트를 올렸지? 라고 보니까 결국 맞춤형으로 하려면은 이건 제조의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정프로님이 약 다르고 내가 약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제조 혁신, 그러니까 이 의약품의 제조 혁신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전기가 될 거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포스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그냥 단순히 mRNA 암백신에서를 넘어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의약품 이런 걸로 약간 좀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관심이 좀 전환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거는 저희가 바이오 전문가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시장 오늘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 초반이 더 약해요. 저는 그래도 반도체는 오늘 조금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약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한 10시 이후를 본격적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시장이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은 샀고 현물은 또 2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선물이 지금 누적으로 순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담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네. 뭐 따라갈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장이 마이너스가 많고 플러스 난 종목들도 그 폭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뭐 구애비리 같은 경우가 한 2-3% 정도 아마 가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 뭐 이 정도가 조금 눈에 띄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몇 종목들 상승 종목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거의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는 대주전자재료 정도가 현재는 플러스. 그리고 에너지 일부 그다음에 저 AI 일부 회사들 뭐 셀바스 AI라든지 솔트룩스 뭐 이런 회사들 이런 데들만 지금 조금 플러스 IT 센글로벌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 정도가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플러스 나고 있다. 오늘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종으로도 뭐 특별히 이 업종 오늘 괜찮다 이런 것도 없죠. 오늘은 딱히 어떤 쪽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미국도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고 반도체만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누르고 있다. 그리고 월마트가 보여준 건 미국도 지금 소비가 꺾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서 지금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물러서라는 얘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혹은 그렇죠. 들어가 있던 친구들도 조금은 그러니까 현금을 일부 만약에 난 꽉 쥐고 있다 손을 꽉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조금 챙겨두고 욕심을 덜 부려도 될 시기입니다. 내가 올라갈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혹시나 내가 조정이 나오면 더 큰 기회를 봐야지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진 프로님 오랜만에 아침에 오셔서 또 전문적인 내용도 있었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금리 관련된 내용도 상세히 잘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월 19일이었나요? 왜? 9월 19일입니다. 맞나요? 변화의 시대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끝났어. 끝났구나. 진짜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시는 분들께 더 많은 선물을 어떻게든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뭐 삼성 갤럭시 와이드 폴드 있잖아요. 그거 열 때는 뭐 기본으로 우리가 하고 그 말고 이제 더 많은 선물들 가능한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까먹지 말고 다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오늘 시장 초반 어떤 분위기일지 우리 정프로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